안녕하세요. 선거쇼 김천입니다. 네, 박재민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선거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결과 보시면서 환호하신 분들도 있고 실망하신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최종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공화당의 트럼프가 312명, 그다음에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가 2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이네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네, 트럼프 폭풍이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폭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네요. 이번의 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였다기보다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선거였고요. 그래서 12월 17일에 각 주의 수도에서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제도는 간선 제도니까 각 주의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선거인단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정해져 있으므로 환산만 하면 12월 17일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결론이 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식 절차는 12월 17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압승을 했는데 그 압승한 구체적인 내용은 요 네모로 보이는 이른바 경합주에서 맞습니다. 싹쓸이 승리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간단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요. 사실 뭐 레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공화당 지지 항상 이기는 공화당이 항상 보통 이기는 중간에 주. 있죠. 네, 그다음에 블루 스테이트라고 해서 민주당이 항상 이기는 주들 왼쪽과 오른쪽에 있죠 주로. 예. 정해져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들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7개 주가 경합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모두 승리하면서 사실상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하는 이 제도에 따라서는 이 선거인단 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사실상 트럼프가 세 번의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는 2016년에선 승리했는데 2020년에선 패배했는데 이번 선거에선 다시 승리했죠. 그 승리의 원인이네요. 네.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바다 이건 사실 LA 옆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민주당의 강한 주인데 네. 여기도 이겼군요. 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한 사람들, 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그게 싫어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하.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 승리로 처음으로 넘어간 거죠. 제 친구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친구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죽겠다 하면서 그 친구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왜 죽겠냐 하니까 원래 펜실베니아는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딱 반반이래요. 그래서 항상 스윙 스테이트라고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펜실베니아주를 결국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했는데 펜실베니아에서도 초반 개표에서는 해리스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개표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는 네, 그 트럼프가 역전하면서 그게 뒤집어지지 않았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인단 수에서는 312대 226으로 벌겋네요. 아주 그냥 벌겋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간선제도니까 각 주에 0.01% 이긴 사람은 그 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을 이제 다 가져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실제로 국민들이 찍은 투표의 투표율은 일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전국 득표율에서도 앞섰습니다. 아하. 네, 보시면 50.1%, 네. 해리스가 약 48% 득표해서 최근에 전국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네, 선거인단 수도 압도했고 네. 전국 득표 수도 공화당의 트럼프가 근소하지만 이기는 그러니까요. 결과 갖고 오면서 완전히 공화당 강세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질 때 선거인단 수는 졌지만 득표율은 힐러리가 많았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2004년이니까 2004년에 부시가 맞아요. 이길 때 공화당이 처음으로 득표율을 이겼다가 20년 만에 맞습니다. 공화당이 득표율을 이겼으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진짜 선거인단도 이기고 득표율도 이겼으니까 정말
뭐 굉장히 지금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에 조지 부시가 재선될 때 음. 그때 전국 득표율 한번 이긴 이후에 그렇죠.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득표율에서도 네. 민주당 앞선 결과. 네, 정말 붉은 선거였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승리했는가? 많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박재민님이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분석하셨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제 많이 중산층들이 공화당으로 넘어갔다가 2020년 선거에서 다시 그게 복원됐다가 그런데 이 다시 민주당 정부 안에서 실망하고 여전히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던 중산층들이 이번에 다시 공화당 지지로 넘어간 거고 트럼프가 거기를 잘 공략한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오케이. 아, 이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마가 이름이 마가 끼자. 네, 입에 뭔가 짝짝 붙죠. 마가. 어쨌든 이 중산층을 죄송합니다. 재공략한 이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 마가라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구호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 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여러 건의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번 미국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법과 제도에서도 이 기소받아서 재판받고 있는 트럼프가 오히려 예를 들자면 이민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해결하면서 법과 질서를 미국 우선주의로 세울 거다라는 기대를 오히려 트럼프가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이 선거 전략을 잘 구사했던 그래서 선거에서 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뭐 세계적 측면을 좀 잠깐 보고 싶은데 유럽에서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당 또는 사회당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보통 중산층 이하의 서민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날 때는 그 경제 성장의 몫을 자본가도 좀 띄어가고 서민들도 나눠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딱 벽에 다다른 상황에서부터 이 유럽이나 미국의 민주당, 사회당들이 사실상 이 서민의 지지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눠줄 몫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정당들이 대부분 금융자본에 오히려 이해를 많이 받으면서 산업자본을 대변하는 공화당과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사실 싸우는 거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꼭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사회당이 이런 어떤 금융자본이나 엔터테인먼트 자본을 대변하는 그런 걸 계속 간다면 서민들의 질을 점점 잃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지 않을까. 그 점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을 그 미국 이번 선거의 계층별, 성별로 좀 분석해 보면 지금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 보죠. 네, 네. 그 이쪽에 있는 게 2020년 선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그 2024년 선거입니다. 아, 그냥 왼쪽 게 이번 선거, 네. 오른쪽이 4년 전 선거. 맞습니다. 예, 예. 네. 보시면 그 블랙맨이라고 되어 있죠. 네. 흑인 남성들이 네. 2020년에 트럼프를 약 19% 네. 지지했는데 이번에 21% 약간 소폭 늘어난 게 볼 수 있죠. 아, 그럼 왼쪽이 2020년, 오른쪽이 2024년. 맞습니다. 네. 네네. 제가 말씀 잘못했네요. 네. 예. 그다음에 라티노 계층을 보면 더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네. 그 라티노가 2020년에는 트럼프를 36%만 지지했는데 네. 이번에는 55%가 지지하면서 네, 오히려 카멜라 해리스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통의 남성과 여성의 지지가 완전히 갈라졌네요. 맞습니다.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남성들은 트럼프를 지지했다. 네, 전통적으로는 흑인이나 네.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이제 히스패닉계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의 지지가 공화당으로 좀 늘어났고 히스패닉계는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네, 표를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계층도 이거 연령벽이네요, 이거는. 네, 네. 민주당의 지지층이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번엔 똑같죠. 그래서 18세에서 29세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지지가 도널드 트럼프에 더 늘어났고 라티노, 히스패닉계는 또 여전히 압도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의 소위 뭐 집토끼라고 표현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히스패닉,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생각보다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았고 네,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고 여기서 상쇄하려면은 해리스는 미국 백인 여성들의 표를 좀 가져와야 됐고 마지막에 그런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런 좀 지지층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도 주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8세에서 29세까지 남성에서 트럼프 지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18에서 29세 사이 이준석이 지지 늘어나는 것 비슷한 느낌을 좀 주는 네. 전 세계적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미국 얘기. 자,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 이겼다. 해리스는 왜 이렇게 크게 졌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해리스가 패배한 요인은 일단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죠. 해리스는 맞아요. 후보로.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약 100여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상 트럼프는 거의 2016년에 당선되고 음. 2020년에도 선거를 뛰었고 또 선거를 불복하다시피 했고 그러면서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선거운동을 계속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해리스는 약 100여일 정도. 음. 물론 무서울 정도로 선거 작업을 이렇게 걷어들이면서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이 시간의 차이를 이렇게 역전시키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기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요. 이거를 뒤집으려면 바이든하고 차별화를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한 언론에서 해리스한테 당신은 바이든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해리스가 거기서 별 차이가 없다. 네. 실수를 했네요. 네네. 네. 여기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없더라도 있다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미국 지금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리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극복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급작스럽게 선거 캠프가 재편이 되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선거 캠프에는 해리스의 참모들, 바이든의 참모들, 아하. 그다음에 오바마의 참모들이 아하. 섞이면서 사실 처음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선거팀의 드림팀이 등장했다라고 했지만 선거를 거듭할수록 이 소위 말하는 화학적 결합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아까 상징적으로 바이든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선거운동의 좀 난맥상들이 그렇군요. 100일의 짧은 시간 그다음에 통일된 선거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것이 해리스의 패배 요인이라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전망은 좀 이제 사실 굉장히 트럼프한테 유리한데요.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상원의원 선거, 그다음에 하원의원 일부 선거, 그다음에 주지사 선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상원입니다. 상원은 이제 50명이 넘어가면 가반인데 공화당이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굉장히 오랜만에 상원을 압도적으로 좀 가져갔죠. 아하. 52명의 과반을 넘겼고요. 사실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좀 견제할 수 있는 주요한 권한이 하원에 몰려 있는데 이번엔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가져갔습니다. 하하. 그래서 행정부, 의회, 그다음에 사법부도 지금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2기 집권기는 굉장히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침없는 정책들을 펴나갈 것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많은 지구 시민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뭐 사실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기 당만 좀 잘 다스리면 거기서만 불협화음 없으면 거침없이 나갈 수 있을 그런 기반을 갖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TV에서 요 정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선거쇼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방송에 다루지 않는 걸 다룬다. 이 두 개 정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훌륭한 정당들이 많은데 그 군소 후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건 제3의 후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네요. 네. 한 분 한 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왼쪽에 위에 계신 분이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입니다. 질 스타인 네. 여러 번 나왔죠? 네, 의사이고 뭐 환경운동가이고 2012년과 2016년에 이어서 2020년에는 잠깐 쉬셨는데 이번에 또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고 특별히 2016년에는 약 1% 정도 득표하면서 군소 후보로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해리스가 그 사퇴하라고 난리 났었죠. 그랬죠. 네. 그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민주당과 해리스 후보가 사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그 선명한 입장을 사실 하진 않았죠. 그 차이를 좀 파고들면서 아랍계가 이 질스타인 후보를 좀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2016년에 좀 못 미치게 0.5% 득표하는데 0.5%. 그쳤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람은 네, 자유당이라는 네, 정당. 넥타이가 노란색이죠. 자유당의 전통적 색깔입니다. 네, 체이스 올리버 후보입니다. 자유당은 말 그대로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맞습니다. 정당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0.4%를 득표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분, 네, 이분이 코넬 웨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왼쪽이요? 예.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 네. 코너웨스트. 이렇게 돌고 있군요. 네. 예. 코넬 웨스트 후보는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음. 원래 이번에 녹색당 소속으로 출마하려고 아, 그렇군요. 하고 있었는데 돌연 무소속으로 오호.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오. 질스탄 후보가 좀 줄어들었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질스탄 후보가 좀 녹색당으로 내가 다시 나가겠다. 그래서 아, 출마한 그렇게 된 것도 거군요. 있고요. 네. 사실 코넬 웨스트 후보가 좀 초반에는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그 제3 후보 중에 제일 낮은 0.2% 득표에 그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남성 백인이 하나 있네요. 네, 이분은 민주당의 정치 명문가죠. 케네디 가문 사람입니다. 네, 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아, 그럼 존 F 케네디의 동생의 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도 변호사이고 환경운동가로 열심히 했던 분이었는데 좀 파면 파볼수록 좀 독특한 분이랄까요? 예. 음모론을 신봉하시고 네. 뭐 양파군요, 이런 양파.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제3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처음에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 로버트 케네디 명문가다 보니까 뭐. 그 후배이기도 하고 음. 그랬는데 이제 점점 선거가 가열될수록 이제 양당으로 좀 수렴되다 보니까 인기가 좀 줄어들면서 고심하다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죠. 아하. 그래서 케네디 가문에서는 이거는 배신 있고 배반이다. 로버트 이런 케네디가 식으로.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겠는데 네. 암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이거는 우리 가문의 뜻과 맞지 않고 좀 맞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이분이 갖고 있던 지지율을 생각했었을 때는 트럼프가 이분의 지지를 얻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합주에서 이기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또 신기한 것이 최근에 이 자유당에 입당을 했어요. 오. 네. 자유당에 입당해서 또 트럼프. 네. 뭐 트럼프가 또 자유주의 노선하고는 연결이 되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이른바 제3의 후보 네 분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제3의 후보를 보다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니 말이야 이런 후보들도 다 퍼센테이지를 얻었는데 방송에도 안 나오고 언론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선거인단도 단 한 명도 못 얻고 그러니까 지지한 국민이 있는데 지지한 국민이 대변할 선거인단 표는 한 개도 없는 이런 오묘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연대니까 그 얘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박재민이 파헤친다. 예. 네, 김찬희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키워드를 몇 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 승자 독식, 538, 270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먼저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어떻게 구성되냐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고 거기에 상원의원이 각 주마다 연방 상원의원이 2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50개 주에서 2명씩. 그다음에 워싱턴 DC에서는 워싱턴 DC까지 합쳐서 네, 2명씩. 그래서 선거인단이 DC에서는 3명. 세 명.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방의 각 주마다 있는 하원 의원 수를 총 합쳐서 그러면 50개 주에서 100명씩, DC에서 3명, 그다음에 하원 의원 총수가 435명. 그래서 총 합치면 538명이 되는 거죠. 요걸 좀 조사해 봤더니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잖아요. 50개 주에 속해 있지 않은데 누군가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원래 대통령 선거권이 없었답니다. 그다가 1964년도에 이 문제를 이제 개정을 해서 워싱턴 DC에도 대통령 선거권을 줄 때 선거인단을 몇 명으로 하냐? 요때 가장 적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주와 일치시키자. 그래서 3명이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이 되는 주가 가장 적은 주겠죠? 3명의 주가 어떤 주입니까?
알래스카하고 델라웨어,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버몬트, 와이오밍,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싱턴 DC 이렇게 해서는 3명씩이고요. 네. 또 선거인단이 많은 곳은 인구 비례로 따지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아서 54명, 어허. 텍사스가 40명, 플로리다가 30명, 뉴욕주가 28명. 아, 이것도 묘하네요. 캘리포니아, 뉴욕은 항상 민주당 지지고, 네. 텍사스는 항상 공화당 지지고, 맞습니다. 플로리다도 공화당 지지가 좀 많죠. 네. 예,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반반씩 나눠 먹네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로 스윙 스테이트죠. 이제 예. 구별이 됐었는데 요새 최근에는 완전히 완전 공화당으로 그냥 네.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날씨다 보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이사를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이제 인구 분포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자택도 플로리다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통령을 말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으면 그럼 직접 투표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왜 주마다 투표를 해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한테 우리 주에 있는 선거인을 다 몰아주겠어. 이런 승자독식주의가 왜 나온 겁니까? 미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아, 연방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1787년에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땅이 너무 크고 또 그거를 전국 투표로 하려고 하면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오다가 선거하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네네. 또 제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방이다 보니까 각 주가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는 요거요. 우리 주는 요 사람이요. 이렇게 주를 대표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예. 네, 처음에는 사실 주마다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조금 달랐었는데 1864년부터는 모든 주가 지금처럼 승자독식 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예외가 있는 게 두 개의 주는 메인주하고 네브래스카주는 승자독식 체제를 하지 않고 1972년도에 메인주는 상원 2명 빼놓고 각 지역구마다 선거인단을 배분하겠다. 그래서 메인주에는 네 개가 있는데 2개는 승자독식으로 하고 2개는 지역구에 따라서 선출하는 방식. 야, 이거 좋네요. 예. 네브라스카주는 1992년도에 또 메인주처럼 바꿔서 2개는 상원 의석 그대로 해서 승자독식하지만 3개는 지역구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변화를 줬죠. 선거구마다 자기가 다르게 결정을 했군요. 네. 예, 그것도 재밌네요. 예, 예. 자,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선거인들을 270명이 이제 확보를 하면 아까 538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538명이면 270명이면 이제 과반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269가 되면 반이지 과반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269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산술적으로 269대 269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처음에 여론조사상으로는 박빙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반이 될 경우에는 미국을 그래도 대표하는 거는 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하원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호. 부통령이 되게 상원의 의장을 겸임하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정반대네요. 네. 하원이 대통령, 네. 상원이 상원의회 의장인 부통령을 뽑는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재밌네요. 보다 보니까. 자, 그런 말이죠. 이제 이 선거를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런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선거 운동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캘리포니아에선 공화당이 죽으려고 해봤자 절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거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소수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뉴욕주처럼 뭐 매사추세츠 맨날 민주당 뽑은 데에 가봤자 공화당이 안 될 테니까. 선거 운동 자체가 이른바 경합주에 가서만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패단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미국식의 간접 선거,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에 모든 선거제도가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어쨌든 뭐 인구가 많던, 적던, 크던, 작던 각자의 그 선거인단을 이렇게 승자독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각 주가 어쨌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승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전국 득표에서는 이기지만 그 선거인단 수는 뺏김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이 많이 뽑았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네요. 바로 그런 사례가요. 네.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던 선거였죠. 맞아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네, 전국 투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을 승자독식하는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 수에서는 밀리면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네, 무려 48.2%니까 2%를 더 얻었는데 국민 투표로는
근데 선거인단 수는 무려 80명 정도가 차이 나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네요. 또 한 사례가 더 있죠. 좀 더 옛날 얘긴데요. 더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04년에 그 조지 W 부시가 처음 대통령 됐던 선거인데요. 이때 민주당 후보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맞습니다. 엘고 그렇죠? 유명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죠. 네. 네. 그 전국 투표율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 아깝게 뒤졌죠. 또 이때 그 플로리다주의 선거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플로리다의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뒤집혔었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선거 네.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맞습니다. 플로리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W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선거였죠. 이처럼 최다 득표자가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인단 간접 선거의 가장 큰 폐해로 좀 지목당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공화당주, 민주당주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정주들은 사실상 이렇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합주 위주로만 선거 운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선거의 문제로 네. 지적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선거인단 선거가 뭐 옛날 미국이 생길 때 지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분권주의가 강했을 거고 주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결정한다. 주의 결정권을 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세월이 이제 200년이 흘렀잖아요. 300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미 주의 분권보다는 통합적인 국가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국민이 직접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선거 제도를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특별히 이제 아까 그 제3후보들 중에 녹색당 같은 경우 이런 선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쨌든 큰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주별의 그 기능들이 워낙 강하고 이미 형성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사실상 주가 다 1인 선거군 셈 있는 건데 주에서 한 명씩만 올려보나 이런 거잖아요. 네. 참 이런 선거제도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의 선거제도가 개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제가 앞을 외치고 재민님이 뒤에 외치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